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가 정말 특이하게 들린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몰랐던 의미를 외국인들이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항상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에 깊은 매력을 느꼈답니다. 이런 관심은 대학에 들어가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더욱 커졌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꽃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발음이 마치 꽃잎이 피어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단어는 정말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런 느낌은 영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어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어학 수업에서 음소와 의미의 관계에 대해 배울 때 저는 한국어를 예로 들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어 단어의 발음과 의미 간의 감각적 연결성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교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발표 당일 저의 열정은 곧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음이 예뻐서 배우는 거라고. 하긴 미국 영어가 어려우니 그렇지. 발표를 마치자마자 같은 학과 학생 중 한 명인 린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린지는 우리 학과에서 성적도 좋고 영향력이 큰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었죠. 쟤는 발음이 예뻐서 언어를 배운대. 참 낭만적이네. 린지의 이 한마디에 많은 학생들이 비웃음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제 학교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수업 중에 의견을 말하려 하면 또 시적인 말 하려고 하는 시선을 느꼈고 조별 과제에서도 제 의견은 항상 무시되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린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공격했어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집이 진짜 집처럼 들린다고. 어우, 시적인 척 좀 그만하자. 교수님 앞에서도 저의 발표를 가로막으며 그런 건 감성팔이일 뿐이야. 학문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라며 비웃었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발표 때마다 말이 꼬였고 질문에 대답할 때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어학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한국어 교수님이 여름방학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 달간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답답함을 벗어나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언어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이국적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마음이 설렜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답답했던 기억들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서울대학교 근처의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어학당으로 향했습니다. 첫 수업 전 레벨 테스트와 면담을 위해 담당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 이름표를 보시고는 미국에서 왔냐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어요. 한글의 형태와 발음이 주는 독특한 감각에 매료되었다고, 꽃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꽃이 피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제 감각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감각, 저희 언어를 정말 잘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어가 소리와 의미가 묘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 느낌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격려해 주셨죠.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제 감정을 읽으셨는지 바로 수업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수준별로 반이 나뉘는데 제 한국어 실력을 고려해 중급반에 배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반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같은 목표로 모인 사람들이라 금방 친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문화 교류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나라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한국어의 발음과 의미의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말랑말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말랑말랑한 느낌이 든다며 웃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키는 불이라는 단어가 정말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다고 했죠.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미국에서 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제 감각이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공감을 얻고 있었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학당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한국어 단어와 그 발음이 주는 이미지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였죠. 미국에서 무시당했던 그 주제를 여기서는 학문적 가치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실생활 한국어를 배웠고, 박물관에서 한글의 역사를 배웠죠.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며 세종대왕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 창제 과정에 감탄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한국어 단어들을 수집하고 그 발음과 의미의 연결성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어요. 꽃, 불, 바람, 별, 눈, 비. 각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 감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죠. 어학당 마지막 날, 각자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떨림 없이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 언어로서의 한국어 단어와 이미지의 감각적 일치라는 주제로 말이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찾아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 교수님은 제 연구가 언어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를 더 발전시켜 학회에서 발표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했죠.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린지와 다른 학생들에게 제 연구를 당당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다시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미네소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떠났던 미국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내면을 많이 변화시켰죠.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린지와 마주쳤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린지는 여전히 저를 보는 순간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표정이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린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연구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발전시킬 방향에 대해 상담을 드렸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다가오는 북미 언어학회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발표 신청을 하게 되었죠. 발표 준비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회 발표에 맞게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밤새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주말에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발표 자료를 만들었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자신감을 떠올리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특히 시각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였어요. 한국어 단어들과 그 발음이 주는 이미지를 연결한 그래픽을 제작했습니다. 불, 꽃, 집, 노을, 말랑말랑 같은 단어들을 선정해 각각의 발음과 의미가 어떻게 감각적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시각 자료였죠. 이 작업을 통해 저 스스로도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회 발표 일주일 전 교수님께 최종 발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몇 가지 수정사항을 조언해 주셨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발표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알려주셨죠. 학과의 여러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제 발표를 보러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린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발표 전날 밤은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며 혹시 모를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아침이 되어 학회장으로 향하는 길,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 연구와 감각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학회장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발표는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발표자들의 연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린지를 포함한 우리 학과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린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한국어의 음소와 의미의 관계, 발음이 주는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철학적 배경이 이러한 감각적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시각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불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 꽃이라는 단어가 꽃잎이 피어나는 감각을 전달하는 방식,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발표의 클라이맥스로 한국에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나눴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에 공감했던 사례들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진짜 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 교수님의 질문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 연구가 언어 교육에 어떤 응용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죠. 저는 언어 학습자들이 단어의 소리와 의미를 감각적으로 연결하면 기억과 이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든 질문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 청중 중 한 분이 박수를 쳤고 이내 강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린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당황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발표 후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찾아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특히 언어 교육 분야의 한 교수님은 제 연구를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학교로 돌아오는 길, 예상치 못하게 린지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예전처럼 비꼬는 말투가 아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린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연구와 감각이 인정받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학과에서의 제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자신 있게 발언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학회 발표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여러 학술지에서 논문 투고를 제안받았고 다른 대학의 세미나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제안은 미네소타 주 교육청에서 온 것이었죠. 제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연구는 할 수 있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교수님의 격려와 교육청 담당자의 지원 약속에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한국어 이미지 단어 체험 수업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보냈고 교육학 교수님들의 조언도 구했죠. 마침내 6주 과정의 커리큘럼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어요. 3학년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했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 그리고 오늘 함께할 특별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시간의 주제는 말랑말랑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단어의 발음을 가르치고 소리가 주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슬라임을 나눠주며 말랑말랑을 외치게 했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어요. 한 아이는 이 단어를 말할 때 입모양이 정말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했고 다른 아이는 발음할 때 혀가 말랑거린다며 웃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 바람, 꽃 같은 단어들을 가르쳤어요. 각 단어의 발음과 의미가 주는 감각적 경험을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했습니다. 불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는 빨간색과 주황색 종이를 흔들며 불꽃 모양을 만들어 봤고 바람을 배울 때는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보았죠. 꽃을 배울 때는
종이로 꽃을 접어 꽃잎이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이들은 언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와 말랑말랑은 정말 슬라임 같은 단어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죠. 바로 그 감각,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느꼈던 그 감각을 아이가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업은 점점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곧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미네소타 주 10개 학교에서 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죠. 어느 날 린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언어학 수업에서 제 방법론을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기꺼이 수락했어요. 그리고 린지의 수업에 게스트 강의자로 초대받았을 때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린지의 수업에서 강의하던 날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떻게 한국어의 소리와 의미에 매료되었는지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던 과정,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에게 언어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린지가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놀랐어요. 예전에 제 생각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제 연구가 언어 교육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발전해 갔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프로그램을 확장했죠. 각 언어마다 고유한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미네소타 주 교육청의 특별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언어 감각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주 전역의 50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학술지에 실렸고 국제 언어 교육 컨퍼런스에서도 발표하게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처음 수업을 시작했던 그 학교를 다시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인사를 했고 배웠던 단어들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만든 단어장을 보여주었는데 각 단어마다 자신이 느끼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더군요. 꽃 옆에는 활짝 핀 꽃 그림이, 불 옆에는 타오르는 모닥불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감각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린지와 다른 학생들의 비웃음에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었던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은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고 그 자신감이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종종 생각해요. 제가 린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아름다운 언어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라고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감각과 느낌이 담긴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오늘도 저는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말랑말랑을 외치며 슬라임을 만지고 꽃을 외치며 종이꽃을 피워냅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저는 미소 짓게 되죠.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유하는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보람찬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언어의 감각적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작은 꿈이자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미네소타 주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셨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언어 교육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던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었죠. 초청을 받고 한 달 동안 발표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어요. 단순히 미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까지 담고 싶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발표 자료를 완성했죠.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2년 전 위축되고 자신감 없던 제가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었죠. 이제는 자신의 연구와 프로그램으로 초청받은 발표자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제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컨퍼런스는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열렸어요. 첫째 날은 다른 발표자들의 연구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이 제 발표 차례였죠. 발표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교육자,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발표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소리와 의미의 특별한 연결성에 매료되었던 경험, 미국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어떻게 그 경험이 지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와 학생들의 반응, 성과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 중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은 언어 학습이 단순한 암기나 반복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과 연결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어린 학습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발표가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어 교육에 이런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컨퍼런스 이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수업 준비를 위해 한국 교사들과 협력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 차이, 학생들의 반응 차이 등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시범 수업은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진행되었어요. 25명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어요. 스플래시, 버벌, 멜트 같은 단어들을 선정해 그 소리가 주는 감각과 의미를 연결하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수업은 예상 이상으로 잘 진행되었어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활동에 즐겁게 몰입했습니다. 특히 스플래시라는 단어를 배울 때 물을 살짝 튀기며 그 소리와 단어의 연결성을 경험하게 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해주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범 수업의 성공 이후 교육부로부터 더 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한국의 영어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미국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망설여졌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파일럿 프로젝트는 서울과 경기도의 10개 학교에서 시작되었어요. 한국 교사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한국 교육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면서 점차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갔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미국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방법, 학생들의 학습 태도, 학부모들의 참여 등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학생들의 높은 집중력에 감탄했어요. 반면에 창의적 표현과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는 미국식 교육의 장점도 한국 교사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파일럿 프로젝트의 중간 평가가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 어휘력과 발음이 크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았죠. 한국교육부는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시야는 더욱 넓어졌어요. 언어 교육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도전 의식과 책임감을 심어주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 어학당을 다시 찾았어요. 2년 전, 자신감 없던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은 제가 이룬 성과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언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있다고 하셨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언어의 소리와 의미에 매료되었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 언어를 통해 두 나라의 교육과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년이 흘렀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일본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고 이어서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언어 교육의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교육 포럼에 초청받았을 때 처음으로 제 프로그램이 정말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교육자들이 모였고 제 발표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일본의 영어 교육과 일본어 교육에 이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일본 방문 이후 싱가포르 교육부의 초청으로 일주일간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싱가포르는 다문화, 다언어 사회라 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더욱 흥미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포르에서 각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죠. 프로그램이 확장될수록 새로운 도전과 책임감도 커졌어요. 더 많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각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연구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기보다는
흥미롭고 보람찼어요. 어느 날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언어 교육 혁신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큰 책임이라 망설여졌지만 이것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언어 학습의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 교육 전문가들을 만났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나눌 수 있었어요. 유네스코 프로젝트는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언어 교육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문화 간 이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과 확장에 따라 상업적인 제안도 늘어났어요. 여러 교육 기업들이 제 방법론을 활용한 교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업화가 원래의 교육 이념을 훼손할까 걱정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몇몇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교육기업과의 협업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교육적 가치와 상업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때로는 어려웠어요. 몇몇 회의에서는 제 의견이 무시되기도 했고 교육적 가치보다 시장성을 우선시하는 결정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제 원칙을 더 명확히 하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성공과 인정이 늘어날수록 개인적인 삶과 일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성공했지만 지친 제 모습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매달 최소 일주일은 새로운 연구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각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소리 상징성 비교였어요. 한국어의 말랑말랑, 일본어의 모찌모찌, 영어의 스퀴시, 프랑스어의 무, 이탈리아어의 모르비도 등 비슷한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소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언어 간에도 특정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작성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후 여러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왔고 결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한 학기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원생들과 함께 다양한 언어의 소리 상징성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걸어온 길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처음 한국어의 소리와 의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있었던 린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린지의 비웃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린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4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 프로그램에 대한 학술 논문을 쓰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터뷰 날 화상통화로 린지를 만났어요.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진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화 중에 린지가 고백했어요.
예전에 저를 비웃었던 것은 사실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언어에 대한 제 직관적 접근이 린지의 분석적 방법론과 너무 달라서 위협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접근법이 모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린지와의 대화는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때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제 프로그램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지금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년 한 달은 꼭 한국에서 보내며 제 여정의 시작점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서울대학교 어학당 근처 카페에 앉아 처음 한국어를 배우던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의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이 지금도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며 프로그램을 확장하던 중 뜻밖의 경험이 제 시선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네팔의 작은 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한 특수학교 교사가 찾아와 제 방법론을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 생겨 함께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15명의 특별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첫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고 집중력과 참여도가 들쑥날쑥했죠. 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네팔어의 말랑말랑한 느낌을 주는 단어를 발음하면서 실제로 말랑한 물체를 만지는 활동을 했을 때 평소에 소통이 어려웠던 아이도 집중하고 참여했어요. 단어의 소리가 주는 감각적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귀국 후 바로 특수교육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감각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언어 학습 방법,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을 강화한 활동들, 개별 아이의 특성에 맞춘 접근법 등을 연구했죠. 이 과정에서 자폐 스펙트럼,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만났어요. 각각의 아이들이 언어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이 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더 선명하게 인식된다는 점이었어요. 보스턴에 있는 특수교육센터에서 6개월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어요. 특히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소리와 감각을 연결한 활동을 통해 단어를 더 쉽게 기억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모님은 아이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위한 언어 감각 프로그램을 공식화했고 이를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의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언어를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죠. 재단 일로 바빠지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한국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한국어의 소리와 의미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결국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학기 휴직을 결정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6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 중 하나였어요. 한국어의 의문론적 특성과 의미론적 구조에 대해 깊이 공부했고,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가진 풍부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보슬보슬, 반짝반짝, 출렁출렁.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소리와 의미를 절묘하게 연결하는지 연구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소리 상징성의 관계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깊이 연구하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든 것처럼 소리와 형태의 연결성에 대한 직관이 이미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제 연구에 역사적 깊이를 더해주었죠. 한국 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어의 소리 상징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수백 개의 한국어 단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특정 소리 패턴과 의미 그룹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언어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연구 과정에서 쌓인 자료와 통찰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소리와 의미의 달인 한국어가 알려준 언어의 감각적 경험이었어요. 책은 학술서이면서도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정부터 시작해 한국어의 소리 상징성, 다양한 언어에서의 비교 연구, 그리고 교육적 응용까지 담았죠. 책이 출간되던 날, 서울의 한 서점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웠던 어학당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제 성장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여정이 하나의 원을 그리며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언어 교육자들과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출판 투어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청중 앞에서 제 연구와 경험을 나눴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제가 학부생 시절 수업을 들었던 언어학 교수님도 계셨어요. 교수님은 강연 후 다가오셔서 제 연구가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느낀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책의 성공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연장이나 국제 컨퍼런스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1년에 한 달은 꼭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카페에 앉아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배우며 그저 한국의 일상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제 영혼을 채우고 다시 세계로 나아갈 힘을 주었죠. 때로는 미네소타의 작은 언어학 수업에서 린지에게 무시당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곤 해요. 그때의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경험이 의미 있는 조각으로 맞춰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그 경험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접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작은 대학 교실에서 비웃음을 당하던 학생이 이제는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치가 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랜 꿈이었던 국제언어감각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보스턴과 한국 서울 두 도시에 캠퍼스를 열었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 교육자, 심리학자들이 함께 모여 언어의 소리와 의미, 감각적 경험에 대해 연구하는 공간이죠. 센터의 핵심 철학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독특한 창이라는 것입니다.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소리와 리듬, 의미의 연결성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50개국 이상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소리 상징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에요. 각 언어의 의성어, 의태어는 물론 일반 단어들에서도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언어학 연구는 물론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고 있죠.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소외된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난민 아이들을 위한 다중 언어 교육,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언어 교육이 사회적 평등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제 개인적인 연구에도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언어 습득의 신경과학적 기반입니다.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이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양한 언어를 학습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이 연구를 통해 언어 학습의 더 깊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꽃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고 그 단어가 자신에게 어떤 이미지와 감각을 주는지 표현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꽃, 영어의 플라워, 프랑스어의 플레르, 아랍어의 자흐라. 각각의 발음이 주는 감각적 경험이 얼마나 다양하면서도 어떤 보편성을 가지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언어가 얼마나 깊고 다층적인 경험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라도 각 언어마다 그 소리와 리듬이 불러일으키는 감각과 이미지는 미묘하게 다르죠. 이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언어 교육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센터 설립 3주년을 맞아 한국 서울 캠퍼스에서 특별한 강연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언어의 감각적 경험과 문화적 이해였어요.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여 자신의 연구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강연 시리즈의 마지막 날, 제가 기조 연설을 맡게 되었죠. 강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백 명의 청중 속에 10년 전 어학당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한국에서의 연구를 도와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제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다는 많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걸어온 여정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에서 제 여정의 시작점인 한국어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꽃이라는 단어가 정말 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떻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린지의 비웃음, 자신감 상실, 한국에서의 재발견,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었어요.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실패와 도전,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전히 매일 아침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배우며 그 소리와 의미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언어를 경험해도 괜찮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연 이후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의 이 모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한 단어, 꽃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3개월씩 서울 캠퍼스에서 지내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전히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울 때마다 그 소리와 의미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특히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좋아요. 보슬보슬, 소슬소슬, 살랑살랑. 이런 단어들이 주는 감각적 경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때로는 제 삶이 너무 바쁘고 복잡해질 때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단순한 기쁨을 찾곤 해요. 꽃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며 그 소리가 주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자 계속되는 원동력이니까요.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창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특히 그 언어의 소리와 리듬, 감각적 경험에 집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연결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언어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느꼈던 그 첫 감동, 꽃이라는 단어가 정말 꽃처럼 들렸던 그 순간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세상을 더 풍요롭게 경험하고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제 삶의 목표입니다. 한국어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첫사랑, 한국어의 소리와 의미의 아름다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과 호기심이 여전히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진짜 꽃 같아요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켰으니까요.